네, 오늘 발표는 하트카운트 양승준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순서를 잠깐 설명드리면 데이터에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는 법의 이론과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고 끝으로 데이터셋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하트카운트의 시그널 기능으로 시연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신청과 함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발표 내용을 통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트카운트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카운트는 현업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슬라이드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구글 네이버의 하트카운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습 예제 및 다른 사용자들의 분석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발행될 때 놓치지 않고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는 유튜브나 팟캐스트로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양승준 대표님께서 웨비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블로그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끝. 예, 안녕하세요. 하드카운트의 양승준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은 몽골몽골한데 데이터 길이 세상의 길과 이어지기 위해서 블로그 한번 읽어드리고 시연할 예정이고 어, 실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현대적 의미의 데이터 도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에 담긴 차이를 드러내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차이가 드러내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는 시간을 고정하고 서로 다른 그룹,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 간의 차이, 그게 이제 남자, 여자 또는 이제 컨트롤 트리트먼트 그룹, 뭐 하여튼 그런 서로 다른 대상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일을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대상을 고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 데이터시 됐든 아니면 매출 데이터라면 특정 제품 카테고리로 픽스해 놓고 그 대상을 픽스해 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는 일을 잘 하고 있고, 차이가 드러났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그 차이를 가져온 어떤 원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양상 중에서 시간이 픽스돼 있고 대상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일은 뭐 전통적인 뭐 T 검정, 뭐 P 밸류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은 어, 어느 정도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이 다뤄야 되는 차이는 대상이 고정돼 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인데 대부분의 그 데이터 도구들이 이 차이를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낼 뿐, 그 차이의 요인에 대해서 찾아줄 수 있는 어떤 방법론, 그런 어떤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 이제 회사의 제품 또는 회사가 풀어야 되는 그 데이터의 문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하위 문제들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지표 변화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그 실무자들이 쉽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것들로 이제 저희가 이제 R&D와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고객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그 좀 단편적인 얘기들을 여러 블로그 웨비나 통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요즘 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얘기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얘기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뭐 AI 리터러시 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한 15년 전부터 일종의 어떤 그 정원 명령처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작동을 했었는데, 그 지난 15년 동안에 보면 사실은 데이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반드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는 거 과정에서 실패만을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어떤 조직적인 투자, 문화적인 어떤 개편에 대한 실패도 있지만 하여튼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패배주의가 팽만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이제 관심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답해야 되는 질문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의 빈약함, 그러니까 발생했던 일만 세상에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정보의 편립만 담고 있을 뿐이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서 발견한 패턴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운에 의한 현상인지에 대해서 딱 부러진 답변을 이제 서로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데이터 회의주의자, 데이터 스캐틱 뭐 그런 사람들도 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무작정 그르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투자 대비 충분한 가치를 발현하고 있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일단 이 오늘 웨비나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그 정량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것이고, 정량적 분석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관찰 데이터,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와 대비되는 관찰 데이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 시그널과 아니면 그냥 운에 의해 발생된 변화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3 3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일단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3가지 원천 얘기하고 그 중에 3가지 원천 중에 하나의 정량적 자료 분석 결과의 3가지 유형을 얘기할 거라 먼저 이제 첫 번째 3가지인데 사실은 아까 이제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믿을 게 못해. 데이터만 보고 결정해야 돼. 라는 진영의 사람들이 있고, 데이터는, 지금까지, 어, 가치를 가져오지 못했어. 차라리 믿을 건 내 직관뿐이야. 양극단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가된 감각, 인간의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이제 특정 감각만 사용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시각은 못 믿겠어. 그래서 청각만 사용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듯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직관이고, 직관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가치 중립적인 뜻인데 어떤 의사결정권자의 세상에 대한 어떤 모델, 경험과 학습과 그 경험을 통해서 구축된 견고한 모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통한 해석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어떤 정성적, 질적 자료, 그러니까 고객과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얻은 어떤 해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이제 넘쳐나기 시작한 정량적 자료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관과 병행해서 같이 이제 분명히 활용돼야 될 몇 가지 안 되는 정보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결국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 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관이 형성될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일 것이고, 결국엔 직관이 형성되지 않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뭐 참신한 예는 아니지만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 제품에 우리가 브랜드 어웨어니스 캠페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제품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가입하지 않을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궁금한 대상에 대한 우리 데이터가 없으니 그 마켓 리서치 같은 서베이를 통해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온 그 고객 중에서 굉장히 그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고객과 그렇지 않은 리텐션이 안 되는 고객과의 차이는 뭐 그 시스템 내에 쌓인 그 행동 데이터 로그를 통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직관이 또는 멘탈 모델이 형성되지 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일단 오늘은 그 정성적 데이터가 아니라 정량적 자료 분석에 집중할 것인데, 그 정량적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분석하면 그게 이제 뭐 SQL로 집계 데이터를 뽑든 아니면 파이썬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든 아니면 챗 GPT를 통해서 어떤 뭐 또 파이썬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든 그 결과는 보통 세 가지의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하나는 그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의 확인, 그러니까 컨퍼메이션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흥미로운 사실인데, 흥미로운 사실 중에서 못 믿어온 사실의 발견을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정의했고, 그렇지 않고 진짜 쓸모 있고 유용한 사실을 시그널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어 그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의 확인이니까 이것은 지식의 확장 또는 생산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고객이 더 많이 산다,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한다, 뭐 겨울철에 두꺼운 옷이 잘 팔린다 이런 사실의 확인. 근데 뭐 약간 이야기가 셀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실의 확인이 계속되면 흔히 우리 얘기하는 확증 편향이 영어로 confirmation bias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던 사실이 데이터로 많이 많이 확인될수록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래서 unknown, 그러니까 그 노이즈나 시그널이든 사실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반대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사실일 텐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은 조금 이 컨퍼메이션이라는 것, 알고 있던 사실이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야기가 샜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흥미롭지만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는데, 뭐 세 가지 예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진짜 순수하게 노이즈인데, 커피 판매량이 전주 대비 4% 증가했다. 커피 판매량이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근데 이제 시계열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지평을 넓게 살펴보면 판매량이 매주 5% 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꿈틀대어 왔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루틴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그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표 내에서 있는 루틴 베리에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지표의 꿈틀됨에 대해 일희일비하고 매번 원인을 찾느라고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롭지만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던 시기에 부산 커피 판매량이 200% 증가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팩트이긴 하지만 이게 뭐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의 효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이걸 또 이제 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거 가지고 다른 쪽은 이건 반드시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굿투 노우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는 더 여기에 그 천착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품 할인율이 높으면 순이익이 줄어든다. 가까운 거리에 경쟁업체 수가 증가하면 우리 매장의 매출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구트 놓고 그냥 가설이 검증됐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 통제 밖의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물론 이제
신규 매장을 낼 때 경쟁업체가 적은데 내는데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 더 관심을 갖고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그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노운이라는 거죠. 언노운.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닌데,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한 것을 일단 저는 시그널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언노운 중에서 그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링크를 제가 다 클릭하면 오늘 그 시간 내에 내용을 소화 못할 것 같아서 이 언노운은 그 럼스펠트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한번 링크를 클릭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반드시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나마 이제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만든 몇 가지 케이스들인데 뭐 웨비나를 통해 유입되는 고객들에게 아, 서비스 사인업 이후 24시간 이내에 어떤 개인화된 메일을 보내면 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 높아진다. 이런 거 알면 뭐 굉장히 뭐 고투 노후를 지나서 계속 보내면 되겠죠. 개인화된 메일을. 그리고 10만 원 이상 주문 시 우리가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게 데이터를 봤더니 오히려 우리 순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고객이 약간 10만 원, 10만 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 약간 무료 배송을 위해서 10만 원을 좀 넘게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데 유용하기까지 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것은 뭐 이제 집단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른 집단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데이터셋을 집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상 또는 어떤 시계열을 픽스해 놓고 서로 다른 그 सब셋 간의 베리에이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끝에 가서 지식 생산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게 실험 데이터와 관찰 데이터에서 그 지식 생산하는 그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어떤 그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이제 어떤 실험군 대조군을 설정하고 뭐 A/B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관찰 데이터라는 것은 실험 데이터 이외의 정량적 데이터는 모두 관찰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좀 진부하지만 관찰 데이터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쌓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운영의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로서 수집된 데이터고 얘는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쌓인 데이터가 아니죠. 하지만 풍부하고 아, 그 실험 데이터에 비해서 수집하는데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 생산을 그 실험 데이터만 의존하는 것은 좀 그 제약이 있고, 관찰 데이터에서 지식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지식 생산 이꼴 저는 시그널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얘기의 반복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자 온보딩 경험에서 어떤 A라는 변화를 주었더니 전환율이 18% 증가했다. 그런 주장이 있었을 때 이제 유일한 챌린지는 그거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제한된 기간에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정말 A라는 변화를 주는 것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 우리 프로덕트에 유익한 일이냐. 그런 주장, 질문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데이터는의 어려움은 그 제한된 데이터로 주장을 일반화하는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요즘엔 뭐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p-value 5% 이하면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p-value가 그 어떤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그렇게 이제 p-value만을 이렇게 금과 억조처럼 다루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실험 데이터에서
지식 생산하는 일의 어떤 방법론, 위험성은 이미 익히 잘 알려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관찰 데이터인 경우에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매출이 지표가 지난달에 비해 10% 감소했다. 왜 이렇게 됐냐? 라는 질문은 아주 그 일상에서 튀어나오는 질문이고 이때 이제 그 답변의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련한 실무자라면 내 일이 좀 지속 가능해지고 같이 있어지려면 그 이 변화에서 그 노이즈에 의한 어떤 자연스러운 루틴 베리에이션 내에 있는 무시해도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변화로서 우리 그 사업을 둘러싼 어떤 경영 환경상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저는 그 관찰 데이터에서 지식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쪽이 지금 제가 얘기한 시계알적으로 지표가 계속 꿈틀댈 때 그 꿈틀대는 것이 그냥 그 노이즈인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시그널인지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토대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전통적이라는 방법도 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C라고 그 통계적 공정 제어, 그러니까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고 알려진 분야인데 이 학문을 이렇게 좀 제대로 정립한 사람이 도널드 제이 휠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영어지만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떠들었던 얘기가 이 사람의 얘기를 따라 했던 건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경영 지표에서 시그널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얘기랑 제가 지금 한 얘기랑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옮겨봤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운영의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다. 그죠? 그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험 데이터, 익스페리멘털 데이터에서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unknown change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고 알람을 울리기 전에 그죠? 이게 진짜 그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끝에 있는 얘기는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시퀀셜 어널리시스는 아마 시계열 분석이라고 치환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지표의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false alarm, 그러니까 false positive 변화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데 베리언스가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false alarm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사소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루틴 베리에이션에 있는 그러니까 얘를 과거 5년치를 봤더니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한 변화에 있어 했던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좀 사소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도널드 휠러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그 차트가 XML 차트라는 게 있는데 그 차트는 이 블로그, 아니, 그러니까 웨비나의 후반부에 한번 언급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웨비나의 후속으로서 그 도널드 제이 휠러의 또 어떤 그 이론에 영감을 준 분은 데밍이라는 또 재밌는 인물이 있어서 제가 요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보시면 아마 이 책인데 그 프로파운드 널리지라는 데밍의 어떤 일대기 이 사람의 어떤 이론 뭐 철학 학문적 성과에 대한 얘기라 그 얘기도 한번 다음번 웨비나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관찰 데이터로 지식 생산하기 어떤 얘기냐면 그 결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그 비용 효과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확장하고 기존 지식을 정교화하는 것이고 어, 우리 실무자라고 하면 그 매일은 아니지만 그 본인이 지표를 다루고 그 지표가 데이터로 수집되고 지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엑셀의 형태든 아니면 DB의 형태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실무자라면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어떤 그 고급진 분석이 아니라 그 기초적인 수리 능력, 뉴머러시라고 하는 수치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데이터의 길이 세상의 길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운영의 부산물로 축적된 관찰 데이터에서 지식 생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그 어떤 방법론이나 왜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좀 아쉽고 그리고 그 이론이 구현된 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절한 접근법,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 그리고 시연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 2년 동안 R&D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 내용은 그냥 약간 도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데, 이제 그 좀 데이터의 어떤 가치를 꼭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사실은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그 주장해 왔었고, 그 모든 경우 이제 제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그 사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폰지 사기 아시면 다단계 사기가 있을 텐데 그 일을 오래 해왔던 사람인데 이 일을 아름답게 끝내는 법은 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법은 세 가지겠죠. 일단 끝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유태유태하고 불안불안하지만 아니야. 좀만 기다려.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계속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게 있겠고, 그리고,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반성한다 하고 중단하는 법이 있겠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사기 쳐서 남은 돈으로 찐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건데, 이 세 번째에 저희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어떤 얘기냐면, 뭐, 이 얘기죠. 그죠? 우리 보면, 15년 전부터, 뭐 15년 전이야 이제 인프라에 투자가 됐었던 시기니까 일단 데이터를 모으자.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솔루션이 도입되면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저분들의 어떤 태도가 바뀌면 어떤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10여 년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데이터 이코노믹스, ROI에 대해서 진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몇 가지 이제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알 수 없는 걸 알려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와 관련된 지금 모든 약간 투자와 노력과 어떤 산업이 생겼던 것은 업체들이 있어서 계속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는 업체들 탓도 있지만 실제 기업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러니까 특정 미국의 몇몇 회사들이 진짜 데이터에서 가치를 만드는 것들을 보고 어, 우리 마당에도 금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아웃라이어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제 금괴가 발견되지 않죠. 모두가 이제 야 뒷마당을 팠더니 금괴가 나왔대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마당의 크기가 문제야.
그래서 마당을 넓게 아니면 파는 방법이 문제야. 새로운 도구. 근데 이제 사실은 금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기 산업의 코어 밸류인 것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 저는 그렇게 많은 산업을 알지 못해요. 그게 이제 뭐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마당에 무언가는 있을 텐데 그래서 합리적인 땅 파기 그리고 이쯤 파서 안 나오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 그림은 사실은 그 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제가 4, 5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노력의 최적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은 언제냐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도 안 하는 노력하면 바보일 것이고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역으로 이제 베네핏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지점을 넘어간 노력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답할 수 없는 아무리 고문해도 답할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비용 그 지점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ROI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것도 뭐 동일한 얘기니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웨비나에 한번 썼던 그림인데 그래서 이게 when to stop,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데이터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통적 시도들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SPC인데 그 이상치 탐지와 SPC인데 그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현업 실무자들은 어, 이상치 탐지돼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치 탐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아주 그 정교한 의미에서 이상치 탐지는 어떤 시계열상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그 어떤 프리딕션 인터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측된다고 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실무자들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상적 범위 내를 벗어나는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를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고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비즈니스 데이터는 이 프라포즈 같은 시계열 포캐스팅 알고리즘이 작동 안 할 뿐더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평온해요. 근데 하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리 제품을 사는 고객 성별은 남녀만 있다고 해볼게요. 굉장히 그 그러면 어 총액은 똑같지만 남자는 어마무시하게 늘고 여자는 어마무시하게 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데이터셋 수준에서의 어떤 그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은 진짜 비즈니스 수준에서 그렇게 그 적절한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작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비즈니스 매트릭에서 그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는 그나마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성공 케이스가 많은 그 알고리즘이 그 방법론이 아까 얘기했던 SPC에서 얘기하는 XML 차트고 XML 차트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다 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XML 차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하고 차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달과 이번 달의 차이, 이전 달과 그 전 달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를 하나의 변수로 해서 그 과거 데이터의 매 월별 차이를 쭉 계산하면 차이의 어떤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포를 상한선, 하한선을 정한 다음에 그걸 벗어나는 걸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로 생각하자는 게 이제 XMR의 그 접근 방법인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 상태, 성숙기에 다다랐거나 아니면 제조 공정 같이 그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잘 되는 어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는데
막 급하게 성장세에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쾌락기에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잘 작동을 안 해요. 분명히 XML 알고리즘을 좀 트위킹해서 그 좀 그런 경우를 그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래서 보편 타당한 알고리즘은 아니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완전 성숙기에 다다랐어.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엑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차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접근법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거냐면, 지금 뭐 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웨비나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순서가 조금 재배치돼서 쓰면 이야기가 더 매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래도 예, 준비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가능성 경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다 그 앞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 상에서 좀만 그 견디시면 이해가 될 텐데 어 아까 얘기했던 A/B 테스트 어떤 뭐 그러니까 뾰족한 질문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유입된 방문객과 웨비나를 통해 유입된 방문객의 전환율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 말고 지난 분기, 지난달에, 이번 달에 왜 매출이 감소했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무수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변수 두 개의 조합만 생각하더라도 지역과 제품군, 유통 채널, 요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할 가능성이 무수히 많은데 이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다 제시하면 사실은 그, 오히려 이제 그 정보 오버로드가 돼서 그 우리는 이제 이 가능성의 경계를 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AI가 아무리 잘 발달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석 의도나 가설을 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니 모든 것을 다 꺼내놓되 그래도 본인의 가설,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그 우리가 발견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조금 좁혀 나가는 그런 작동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경계를 짓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경계를 짓는 방법이 결국엔 뭐냐면 어, 실무자의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콤비네토리얼 분석, 그러니까 모든 조합으로 분석한다 또는 무식하게 분석한다 해서 이제 브루포스 방식 이런 방식도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가설 없이 분석한다는 게 과거에 이제 데이터 분석의 어떤 한 축이었는데 그 왜냐하면 이제 이론 가설이 약간 그 폄훼되던 찬밥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무자가 의사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좀 이따 비슷한 얘기가 될 거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 기존에 있던 믿음이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엄청난 설명력과 파워가 있는 것들이 그냥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결정권자 심지어 내 마음도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펼쳐진 가능성 내에서 사용자의 가설 중심으로 그 정보를 조금씩 그 응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가설 중심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기업 내 이제 그로스팀, 영업 또는 현업 부서 또는 의사결정가자들은 이미 그 자기가 이제 고객에 대한 이미 정성적, 정량적 이해를 갖고 있기 쉽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의 이제 우리의 고객이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자겠죠. 이 사람들의 멘탈 모델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정교하게 하고 확장시키고 그 새로운 업데이트 되는 거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의 시스템 1, 아까 얘기했던 인투이션 직관은 이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냥 특정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차이의 뭐 80%를 설명해요. 이런 것들로는 우리 마음이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설, 궁금증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10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한테 무료 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을까? 그런 가설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은 이미 이제 그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운영 데이터, 그 관찰 데이터에 있는 것이라면 그런 매트릭의 변화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있었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무수한 조합이 있었을 텐데 그 조합 내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질문, 그러니까 그 무료 배송 10만 원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해 가면서 그 답을 확인해 나갈 때, 내 가설과 맞네, 내 가설과 부합하지 않네, 그런 그 플로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찰 데이터는 많은 경우 그 실험 데이터처럼 어떤 목적 지향적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궁금한 가설들에 대한 답을 많은 경우 담고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설이 필터링 될 수 있는 그런 UI, UX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시연을 통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약간 부서 없다고 하면 약간 좀 과장일 것 같고 약간 순서에 문제가 있었던 글이어서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약간 그것의 구체적인 목적,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좀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 모던 데이터 스택이 유행이다. 모두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런 모던 데이터 스택을 클라우드에 구축한다든지 예전 뭐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이 결합된 애널리틱 엔지니어가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 롤의 어떤 그 유행이래 해서 그런 직무를 신설한다든지 젠 AI 기술로 어떤 이제 진정한 데이터 민주화를 이루어야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데이터 드리븐의 어떤 목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폰지 스킴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 데이터가 그 자체로 우리 사업의 가치를 만들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조직들에게 ROI 관점에서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생산하는 일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기업 내 투자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관찰 데이터 내에서 시그널을 구분할 수 있는 보편 타동한 합리적인 어떤 컨센서스와 방법론과 도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드 카운트로 데이터에서 시그널 찾는 거 아주 짧게 하면 대충 1시간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 하드 카운트 시그널은 사실은 이미 저희 기업향 제품, 그러니까 DB와 연결된 기업향 제품에는 있었어요. 근데 다만 아, 기업향 제품이다 그렇듯이 그 시그널을 쓰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 사전 작업들이 필요했다면 오늘 보여드릴 시그널은 그냥 실무자 아무나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 내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 변화와 무시해도 좋은 지표 변화를 찾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그렇고요. 요 그림만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전통적인 시그널과 노이즈를 분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통해서 예측 구간을 벗어난 것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XMR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가 좀 이미 이제
태동기에 있거나 쇠락기에 있거나 굉장히 좀 머추한 조직이 아니면 그 볼살람이 많을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저희의 접근법은 그거였어요. 그 결국엔 보면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네 가지 그 차트의 유형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라는 것은 뭐 첫 번째 거 맞지 않습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 거 잘하다가 꼬꾸라졌으니까 이런 것들이고 중간에 있는 그 블루 닷들의 연결들은 사실은 좀 출렁이고 있어서 뭐 약간 그 왠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아무도 그 어떤 우리 도메인에 맞는 지표 변화의 어떤 시그널과 노이즈에 대한 과학적인 공식은 아무도 못 만들어요. 결국에는 결국 눈으로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연속 증가, 연속 감속, 지표 변화의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쉽게 찰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한 A에서는 정말 잘 맞지만 나머지 B, C, D에서는 맞지 않을 알고리즘을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좀 단순한 방법을 택했고요. 그렇습니다. 태블로 펄스 녹화 영상은 제가 자세히는 안 볼 건데 그러니까 비슷한 시도가 태블로 펄스에서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객관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이고요. 그래서 지표 변화가 좀 선물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제조 쪽에서는 지표 변화라는 게 선물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퀄리티 컨트롤에 실패했다는 것이니까. 근데 여타 산업에서의 지표 변화는 이게 이제 그것이 시그널인지 노이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만 있다면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변화라면 그 어떤 요인을 강화할 수가 있겠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하드 카운트 통해서 보여드리겠고, 참고로 하드 카운트에 이제 다이얼로그라는 이제 저희가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춘 좀 AI스러운 기능을 만들고 있는데, 시그널은 지금 다이얼로그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상용 출시가 안 됐어요. 상용 출시라기보다는 우리 프로덕션 버전에 출시가 안 됐고, 빠르면 내일, 근데 이제 뭐, 이게 개발 일정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예, 좀 늦춰질 수 있으니까, 이번 달 안에는 모두가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개발 환경에서 보여드릴 것이고, 오늘 웨비나 오신 분들이 오늘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한 시연 보고 관심이 있다 하면 저희 하드 카운트에 무료로 가입하셔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할게요. 지우고, 이 친구는, 이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밍이라는 분, 네, 이 데밍 얼라이언스라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음,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어, 제품 소개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 변화에서 시그널을 찾는 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했었고, 저희 뭐 제품 기능을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 매출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 뭐 통상적인 매출 데이터예요. 매출 데이터라는 것은 일단은 몇 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출과 이익이겠고 그걸 이제 언제 팔았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적인 그 매출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연을 해볼게요. 아, AI 분석하게 하면 다이얼로그라고 있고요. 네, 그 정도 키워놓으면 잘 보이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매트릭을 디파인 해야 되니까 매출 고를게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설을 묻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제시되는데 이 마지막 게 이제 시그널 알고리즘이 적용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걔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 매출을 애그리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평균을 쓸 건지 총합을 쓸 건지 썸을 선택했고 이미 이 데이터셋에는 시계열 변수가 주문일밖에 없었으니까 디폴트로 선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맥락에 따라 다를 텐데 월별로 지표를 보는지 분기별로 보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타임 그래놀라리티를 고르게 될 텐데 저는 분기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번 분기와 직전 분기를 비교할 때 바로 직전 기간만 비교할지 아니면 이번 분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의 전체 평균을 사용할지인데 보통은 이제 직전 기간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음.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마지막 기간 두 기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브루트 포스 데이터 중심의 분석 또는 가설 없이 모든 경우의 수로 뭘 계산하냐면 그 무빙 에버리지 또는 차분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와 이전 분기의 그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를 새로운 변수로 해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커졌는지를 모든 경우의 수로 이렇게 다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보에 압도될 수 있으니까 필터를 할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 단순히 플럭추에이션했던 건 관심 없다 빼고 나는 전환된 것만 보겠다 하면 이렇게 전환된 것들만 이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최근에 제품 중에 그 라벨링 기구에 대해서 뭔가 뭐 그 담당자가 회사를 떠났어. 그래서 매출 영향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 조금 예 그렇게 하면 제품 소블류 그래서 뭐 라벨이라고 그냥 쳐볼게 라벨 쳐보면 라벨이 진짜 그 그렇게 떨어진 걸 알게 됐고, 어, 그러면 그, 이것도 정보인 정보인데, 어, 라벨을 여러 하는 고객 세그먼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고객 분류라는 변수까지 같이 쳐볼게요. 그러면, 라벨이 기업 고객한테는 쫑쫑쫑 늘고 있고, 홈오피스, 그러니까, 예, 는 들쑥날쑥한데, 개인 고객들은 갑자기 뚝 떨어졌네. 아, 이제 여기서 분명히 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패턴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널인가? 그러려면은 또 몇 가지 가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거죠. 전년 동기간 내에 또 이런 패턴을 보였는지 아니면 전년 동기간에는 승승장구하던 제품인데 진짜 요번에 새롭게 나타난 패턴인지 뭐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일단은 지금 베타라 그런 것들은 지금 약간 기능이 좀 불완전한 면이 있어서 예, 여기까지 살펴보겠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레퍼런스나 그 중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별건가 하겠지만 얘를 그 전통적인 데이터 도구라는 것은 그 차분,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동일한 것을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시각적 방법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작업이 있고 인지적 노력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건 뭐 계획엔 없었던 거지만 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은 단순히 우리는 라벨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 어떤 퍼포먼스가 차이가 궁금했고 그, 그 차이가 떨어졌는데 모든 커스터머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 고객한테 떨어졌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분명히 뭔가 더 딥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이 전통적인 매출 데이터 그에서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쉽게 해볼게요. 라벨과 고객 분류로 해볼게요. 자, 매출이었고요. 일단은 마지막 기간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일단 시계열적으로 펼칠게요. 시계열적으로 펼치고 분기별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합으로 표현할 거고 다 필요 없고 그냥 2015년 거. 왜냐면 마지막 두 분기 부기할 거니까 2015년 것만 보고 얘를 분기별로 표현할게요. 분기별로 표현할 거고 그냥 바차트로 표현하고 그 음,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제품 소분류였잖아요. 그죠? 제품 소분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품 소분류를 X축에다 놓고 하이 그룹을 아까처럼 분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분기별로 제품 소분별로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였을까요? 라벨 여기 있죠. 라벨만 쏙 집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라벨에 대한 매출의 올해 분기별 차이고 확 줄었죠.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은 고객 분류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면 보세요. 기업 늘었죠? 늘었죠? 찾긴 찾았죠? 아주 어렵진 않게. 하지만 이 차이에 대해서 이 양적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얘는 그 대상을 고정해 놓고 아까 얘기했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최적화된 툴이고, 여기서 지식 생산 또는 확장에 나아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짜 실무자들이 마법 같다고 할 정도의 지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지경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혹시 정 과장님 더 클로징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제가 끌게요. 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하트카운트 슬랙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시그널 기능은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달 말 정도면 이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리워드를 드리는 후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유용하셨다면 개인 블로그에 꼭 남겨주세요. 참여 방법과 다시 보기 링크들은 차주쯤 함께 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쁜 시간 내셔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